네, 안녕하세요. 365일 온열 치료 42도의 기적 아미랑의 김삼만입니다. 최근에 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미랑 의원에 선생님들이 막 전화도 오시고 강의 들었던 분인데 뭐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환자분인데 저 복수가 있는데 해도 되느냐 또는 뭐 관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기종 좀 여쭤보고 저희 경험을 충분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온열 질환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 기종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기가 좀 처음에 접근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아는데 참 아미랑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셔서 자료도 얘기도 설명도 드리고 필요하시면 자료도 공유해 드려요. 그래서 왜 어떤 근거를 하는지 그래서 아마도 저는 목표가 제가 가이드라인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여튼 또 아니면 K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죠. 우리가 뭐 지금 쓰는 것들이 다 해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K 뭐 여러 가지 뭐 푸드, K 컬처, 뭐 BTS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그 중동 사태를 통해서 무기는 뭐 어마어마하다는데 중동 쪽에서 사실 우리나라를 되게 우습게 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좀 아시는 분을 통해서 그 중동 쪽에서 어떤 의료 관계자들이 왔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근데 그 의료 관계자들이 보통은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 이제 그 공부하고 간 사람들인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 대한 그런 그 의료만 뭐 최고라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좋고 이렇게 빠르고 특히 그 검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모 대학병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시스템 잘 돼 있는 거 보고서 이거 EMR 같은 거 보고서 너무 좋다고 이대로 하고 싶다고 본인 그 병원에는 좀 중동권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병원에 그 병실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 병실인데 거기에 투석 기계를 병실 하나씩 60억짜리 하나씩 갖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낭비가 있나.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로비에서 들어갔는지 무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야. 어찌됐거나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할 줄 알지도 않고 그렇게 의료에 대해서 지식이. 그러니까 기계나 하드웨어는 좀 이제 어떨지 모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적인 거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배우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암 치료 분야에 있어서는 한번 그런 다른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기준도 있지만 우리 그 K의 기준을 통해서 한번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난번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치료의 창이라는 개념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은 근거 있는 치료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석증에서 원장님 항암 부작용으로 이석증이 올 수도 있을까요?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비인후과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석증이 항암 부작용으로 올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해 주셔서 그래도 한번 제가 찾아보고 있으셨을 거예요. 이석이. 그러니까 이석이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아직 뭐 눈에 보이지 않죠, 당연히. 거기에 이제 거기 있다가 떨어지는데 그 흐름 우리가 저기 세방고리안 방고리안 거기서 이렇게 그 기울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버스나 배 타면 배멀미 나거나 뭐 그냥 차멀미 나듯이 이게 잠깐 흔들리면 멀미가 나거든요. 근데 그 아주 미세한 흔들림에도 그런데 거기에 돌이 떨어져서 떼글떼글떼글 굴러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어지러움이 생기는 거죠. 네, 역시 오늘도 아미랑 로고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이석증이 부작용으로 올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항암 때문에 돌이 떨어진다? 그러진 않지 않나. 원래 돌이 떨어질 뿐이었는데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석증이 생기면 엄청 어지럽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미세한 움직임, 그러니까 배 출렁임을 계속 하다 보면 막 토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맛있는 회도 못 먹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봤을 땐 작지만 물에 비하면
쬐끄만 돌이지만 뭐 굴러다니면서 계속 거기를 막 훑고 다니니까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이비인후과 진료도 받아야 되지만 항암 주치의한테도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지러움이 있다 그래서 뭐 이석이나 전정기관염이 아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석증이라는 게 한번 증상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 돌리면 빙빙 돌고 뭐 그다음에 뭐 구역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되는데 문제는 신경학적 증세는 안 나타나고 그냥 고개 돌림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냥 어떤 자세를 딱 했을 때 많이 좀 훨씬 더 어지럽고 구역감이 동반된다. 물론 이석증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치료는 돌 맞추면 됩니다. 제가 돌 잘 맞췄어요 옛날에 이석증 왔을 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하시는데 뭐 응급으로 밤에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밤새 고통스러울 수 없으니까 맞추는 그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뭐 일반인들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괜히. 그래서 하여튼 그걸 돌 맞추는 거 그 저기 옛날에 응급실 제가 그 당직 쓰거나 할 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걸 이석 정복술이라 그래요. 정복술이라 그러고 우리가 암 환자라면은 이제 다른 것도 좀 검사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항암 중에 이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어지러움으로 볼게요. 그냥 이석이라기보다도 어지러울 수 있다. 당연히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탈수 때문에 또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생기면 어지럽다 그러잖아요. 피가 모자란 거죠. 그래서 항암제를 쓰게 되면 조혈 기능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 중에서 헤모글로빈 생성이 안 되면 당연히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또 뭐 혈압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진통제 쓰는데 조금만 좀 아픈 게 심해지면 막슨 진통제를 많이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 물에 의해서 또는 잠이 안 온다니까 또 수면제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요.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해진 돌다 보면. 근데 보면 통증약도 먹었고 어제 더 아파서 하나 더 먹었고 그다음에 밤에 잠 안 온다고 잠 안 온다고 또 먹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겹치니까 이제 그 약물 영향으로 어지러울 수 있다. 그리고 뭐 말초신경병증, 뭐 뇌의 아까 얘기했듯이 귀 안쪽에 뇌전이라든지 뇌혈관 문제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지러우니까 그냥 단순히 위에 간단한 뭐 탈수 빈혈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계속 어지러운 분이 유방암 환자 분이셨는데 평소에 뭐 빈혈도 있고 해서 어지러운 거 수대 생각했는데 그거 다 교정하고 수액도 주고 했는데도 계속 어지러워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뇌전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원에서는 뭐 아직 그 검사 영상 찍을 날짜가 좀 멀었고 그래서 제가 이 인근에서 뇌 MRI 찍어봤더니 뇌 다발성으로 전이된 게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 환자들은 뇌전이도 어지러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백금계 항암제가 그 전정 기능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 2024년의 논문인데 시스플라틴이랑 굉장히 많이 쓰는 종류죠. 시스플라틴 등등 해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다. 그랬더니 모발 세포, 그러니까 전정 모세포 손실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어지러울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현기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의 특징인 전정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어떤 약을 먹는지에 따라 좀 치료를 받는 어떤 항암제 쓰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지럽다면은 돌이 아닐 수도 있고 돌이면 그냥 까마귀에다 배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어지럽다고 그냥 단순히 너무 쉽게만 보시면 안 돼요. 어지러운데 다른 원인일 수 있는 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쪽 팔다리가 힘 빠진다. 이거는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시야가 둘로 보인다든지 그냥 가벼운 두통에 심한 두통, 그다음에 의식저하, 뭐 균형장애 이런 건 당연히 병원 바로 가야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어지러워 이러면은 뭐 빈혈도 있을 수 있고 뭐 탈수 있고 이런 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석도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지금 여기 있는 요런 증세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석증은 그냥 돌이 있었던 분이 암 치료 중에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석증이라면. 그리고 이비인후과 가보시고 아까 그런 증세가 없다면 그냥 가볍게 끝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다른 동반 증상이 있으면은 다른 신경학적 그런 검사도 체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근거 있는 치료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거가 없이 치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근데 또 너무 근거만 요구하는 것도 또 좀 너무 과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근거가 좀 왜곡된 근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잘 챙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어떤 걸 할 때 좀 그런 요새는 뭐 자료 찾기도 쉽잖아요. 뭐 구글이 제일 좋더라고요. 구글 해보고 또는 이제 뭐 다른 뭐 검색 사이트 아니면 뭐 AI도 많이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AI는 검색은 잘하는데 좀 틀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AI에서 만약 나왔다고 해서 100% 믿지 마시고요. 그거를 검증을 한번 다른 걸로 해보고 또 주치 선생님한테 또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야지 뭔가 내 몸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셔야 되고 너무 투마치 인포메이션도 좋지는 않지만 너무 모르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도 둘 다 별로 좋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근거라는 게 좀 애매한데 옛날에 사열도 했었어요. 중세 때니까 중세 때 어느 그 네이버에 있는 거에서 찾았는데 실제 아주 오래된 거 뭐 지금은 좀 교과서 같은 데 나오는 거죠. 가이드라인 뭐 이런 데서도 사열요법 했다. 그때는 피가 탁해서 피가 더러워서 뭐 병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에 본 건데 임산부인데 열이 나니까 사혈을 했는데 뭐 딴 것 때문에 돌아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거의 심정지가 올 때까지 사혈을 해서 죽었던 그런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때는 기록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지금 벌써 말도 안 되죠. 아주 경우에 따라서 그 현대의학에서도 피가 너무 많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또 특이하게. 그럴 땐 좀 사혈을 좀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는 이제 그 성형 수술 같은 거 하고서 이제 혈액이 잘 돌아야 되는데 안 돌면 거머리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혈보다는 거머리를 이용해서 피를 빨게 하면 거머리에 있는 그 침에서 나온 혈전 방지 물질 때문에 여기가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쓰기도 하는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면 사혈요법이 거의 만병통치를 통해서 광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만만치 않았다라고 역사의 한 페이지죠. 뭐 꼭 아주 과거는 아니더라도 19세기 중반이니까 뭐 200년 채 안 된 그 전이에요. 그때 얘기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뭐였냐면 가이드라인보다 그냥 관례가 의사들이 이제 쉽게 보는 수술하는 의사들이 피가 손에 묻어도 해부학 실습하다가 수술하다가 피 묻은 거 또 산모 아기 받고 뭐 이랬던 때예요. 그 당시 그냥 관례, 지금으로 하면 가이드라인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의사들은 그래야 돼라고 그냥 다. 뭐 지금 뭐 손 씻기 코로나만 돼도 막 어마어마하게 손 씻잖아요, 우리들 보면. 근데 이때는 의사들이 손 안 씻고 피 묻은 손이 의사의 상징, 의사의 그 존재감, 의사의 뭐 권위 뭐 이런 거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왜냐면 균이라는 걸 몰랐을 때예요. 균이라는 걸 몰랐을 때니까. 그때 그 헝가리 출신의 제멜바이즈라는 이제 의사가 그 오스트리아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근데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그때 이게 제가 맨날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병동이 두 개인데 아기 받는 데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의대생 그죠 의사나 맞죠. 배우는 의료를 배우는 사람들이 맡았고 한쪽은 그 산파들이 맡은 거예요. 아기만 보는. 근데 유독 여기서 더 많이 준 거예요. 애들이 산모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 자체를 죽음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보다가 딱 차려. 근데 봤더니 이쪽 산파들이 하는 데는 손을 씻은 거야. 근데 여기는 피 묻은 손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손 씻게 해야지 했는데 너무 오히려 그냥 거의 비슷하거나 더 사mon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했다 해서 막 그때 막 하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왕따 당한 거지. 그 당시 주류 의사들한테 쥐끼 뭐야 이거? 그래 어쩌라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한 거야? 이러시면서 계속 비평과 비토를 놓으니까 이제 그냥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해서 정신병원에서 마감 그게 굉장히 나이 많지 않은 나이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은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이름이 제멜바이스 대학이에요. 그냥 이후에 이제 그 추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게 바로 그래서 심리학적 역설이라 그러니까 어떤 주류층에서 기존의 그런 어떤 룰 또는 뭐 가이드라인 바뀌기 전에는 그게 다예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이 그거를 주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에 바뀌는 시점에 갈등이 있고 갈등 국면에서 이제 향후에는 진실이 됐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소외당하는 그런 역설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말이 길었는데요. 근거 있는 치료란 기본적으로 최선의 연구 근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비싼 연구, 그 다음에 무슨 뭐 나쁜 연구 이런 게 아니라 최선 좀 제대로 된 연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근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임상이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봐서 제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잘못 아닐 수도 있지만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판단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가 중요해요. 내 가치관, 내가 치료하기 싫어요. 나 그냥 이대로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진짜. 보호자들이나 뭐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했더니 아니야, 나 지금 잘 살았어. 나 안 아프기만 해줘. 이런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선호하는 쪽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 나 요거는 할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연구 근거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또 그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경험이 있는 의사가 또 중간에 개입해야 되고 또 환자의 상황 이 세 가지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문이 있다. 논문은 엄청 많죠. 근거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근거는 바로 그런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임상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환자의 상황도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했을 때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치료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오히려 항암제 한 번 하고 저도 경험 중에 한 분은 췌장암이셨는데 그분이 80대 중반 뭐 잘 걷지도 못하셨어요. 원래도 좀 힘드셨대요. 근데 항암제 하고서 한 번 하고서 거의 못 일어났어요. 20며칠 동안.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용량을 물론 줄여서 또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선택을 굉장히 주의 깊게 잘해야 된다. 나이가 선택의 기준은 아니지만 나이 플러스 그분의 그런 신체적인 상황 다 보면서 고려해서 그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 부담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막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막 저 보험도 안 되는 거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뭐 최근에 개인 보험 들었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하면 안 되죠. 막 내 돈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다. 어찌됐거나 그 몇 가지 근거, 논문만이 아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을 때 근거가 있는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가 있고 부작용도 관리할 수가 있고 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됐고 환자 의료진 간에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신뢰가 생기는데 이런 근거가 없다면 무의미한 시간을 또 소비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작용만 생기고 다른 치료의 그런 시기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의 희망과 가족의 희망을 저버리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중요하다. 그럼 근거가 도대체 뭐냐? 수준이라는 것이죠. 일단 논문적인 거 먼저 볼게요. 논문적인 걸 봤을 때는 무작위 대조군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서로 모르게 하고 한다. 뭐 여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케이스나 전문가 의견도 중요할 수가 있지만 연구 단위로 봤을 때는 이런 근거의 수준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무작위 대조라는 것은 치료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알약이 똑같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진짜고 가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조군이 있어야 되고 통계적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환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배제되는 환자들도 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문제고. 그래서 무작위 대조 연구를 하기도 좀 쉽지 않고, 무작위 대조 연구라고 반드시 임상에 적용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제 최근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논문 근거,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다 종합해서 토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하고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라는 가이드라인 다는 못 담습니다. 근데 큰 건 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할 것은 모든 환자가 다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바뀌는데 그거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좀 다르고 보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이걸 적용하는 것은 좀 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함정이 있는데 있으니까 효과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논문이 있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논문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이에요. 왜냐하면 샘플이 너무 적거나 그냥 동물 수준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통계학적 유의가 없다. 통계학적 유의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권장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여기가 제일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니까 좋다 뭐 그러는데, 사실 지금 현재 쓰는 굉장히 유명한 약들, 비싼 약들 중에 뭐 생존 기간이 뭐 2개월 이내인 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을 치료를 하는데 뭐 평균 1년 사는데, 그러니까 그 약을 쓰기 전까지는 1년을 사는데 그 약을 쓰고 나서 1년 2개월 더 산 거예요. 2개월 더 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약값하고 또 그 약에 또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이게 반드시 통계적으로 유익이 있다는 것이 이 사람 환자한테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또 아니라는 얘기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반응해서 오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치료 중에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그 통계라면 평균적인 생존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객관적 반응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숫자보다는 환자의 실제, 나한테 며칠 더, 그다음에 내 삶의 질은 나쁘게 하지 않았어? 이것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인 이점, 그죠? 통계적으로 2주 증가했더니 유의하니까 치료합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보는 환자한테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지, 이것이 부작용이 얼마나 우려가 되지, 가능성 얼마지, 이걸 충분히 고려하고 또 금액까지 고려하고 써야 된다는 것이 팩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 요게 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비타민 C 같은 게 좀 그럴 수 있죠. 비타민 C 같은 연구 많이 해요. 그리고 온열치료도 연구하고 갑상선 연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연구들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근거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치료적인 성과도 있었고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고 이론적인 그런 배경도 있는데, 그리고 또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근거 부족으로 배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거는 근거를 만들려면 돈이 드는데 근거를 만들 이유가 없으면 근거를 안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에서 말하는 근거는 대규모 연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거대 제약사 중심이기 때문에 특화가 되는 연구를 해요. 그래야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연구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뽑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독점이 가능해야 되고 이제 수익 가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물 뭐 이런 것들은 연구 부족해서 없는 구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치료가 다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초기 연구는 연구 결과가 과장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특이한데, 바이옥스라는 약이 있었어요. 이게 2001년에 아마 허가받은 약 같은데, 1999년에. 그래서 머크라고 어마어마한 회사죠. 굉장히 크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거는 되게 이 약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어요. 이게 그 위장 장애가 없는 약으로 해서 소염 진통제로 소개가 됐는데,
그리고 탁월하다 했는데 사형하고 나서 4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특히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불과 4년 만에 이때까지 어마어마하게 팔았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매출도 많았고 근데 자진 회수 그죠? 들어가 보면 이야기인데 로페콕시브라는 건데 1999년 5월에 승인받았다. 근데 FDA 나중에 저기 소송이 걸렸는데 이거 승인하기 전에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이제 나온 얘기가 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당시 그 한 분석가가 수학적 모델을 했을 때 5년 동안에 8만 8천에서 13만 명 심장마비가 왔고 이 중 3, 40%가 치명. 그러니까 한 4, 5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미국에서만이에요. 그렇게 이제 됐고 소송은 어찌됐거나 잘 뭐 해서 합의해서 번 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처음에 승인 받을 때부터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연히 발견된 림프종, 그러니까 환자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넘어갈게요. 이건요. 그렇죠. 80세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꼭 치료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하세요. 지금 라인 댄스 하시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검사는 해봐야 되고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어떤 치료가 있는지 또 확인해봐야 되고 그런 치료가 이제 어머니한테 치료로 인한 이득과 치료 안 했을 때 어떤 손해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단순 나이뿐만이 아니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하고 다시 뵙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득, 절대 이득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이고요. 근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개인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암이라도 유전자 형태가 다를 수가 있고 똑같은 항암제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면역 상태, 전신 상태 등등. 그러니까 근거 아까 세 가지의 기준한 근거가 중요하다 그랬죠. 단순히 논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진척된 다음에 써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화 그 환자 맞춤으로 써야 된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통합 치료가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 예,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근거가 있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요. 온열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상에서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속속. 고용량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랜 그 논쟁이 많았는데 일단 부작용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주의함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저희 병원도 우리 병원도 근데 아직도 논쟁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배제도 문제고 무조건 신뢰도 문제고 균형적인 판단 누가 경험 있는 의사가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환자나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그래서 치료 선택할 때는 그리고 또 어떤 근거를 가질 때는 충분히 환자나 보호자가 이해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하는지 치료를 기대 효과, 부작용 또는 대안은 이거 말고 다른 거 했을 때는 어떤지 뭐 등등을 다 조사해보고 너무 오랜 기간 조사할 건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하신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삶의 질 부작용 대비 이득이 있어야 되고 환자의 목표. 환자가 나 진짜 하기 싫다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중심으로 보호자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지와 그다음에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 생각도 해야 돼요. 무한정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뭐 돈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도 중요하다. 그래서 비용도 생각하고 해서 여러 가지 5가지는 반드시 생각하고 상의할 수 있는 훌륭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거 있는 치료란 논문 기반 치료 논문에 의한 기반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가장 합리적인 치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치료에 어떤 근거가 어떤 분의 근거가 있고 어떤 건 부족하지만 또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생각해서 치료를 임해야 되고요. 환자와 보호자가 적극 치료 결정에 의견을 줘야 됩니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암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참 오늘 재밌는 주제예요. 근거 얘기하는데 가장 큰 근거는 내가 나야죠, 그죠? 근데 암이라는 생각이 그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로 해드리고 싶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자꾸 해야겠죠. 네. 오늘 마지막 질문 볼게요. 저는 3년 전 수술 후 유방 3기 진단 받았는데 이번에 간에 2cm 재발이 되었다고 하네요. 방사선 수술이나 치료나 수술을 하자는데 어떤 걸 준비할까요? 일단 검사를 충분히 완료했는지 봐야 되고요. 딱 2cm만 보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수술이 가능한 부위면 수술도 괜찮고요. 방사선 치료 나쁘지 않다. 근데 검사가 다 진행되지 않았다면 다른 좀 더 그 전이에 대한 검사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유방암 병기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미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